글로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 그래는 숲 달림. 소통과 나눔을 위한 시간, 그래는 숲 제재. 연대와 공감을 위한 시간, 그래는 숲 든든입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디까지 다가가야 할지, 어디서 멈춰야 할지. 그 경계를 가늠하는 일은 늘 쉽지 않더라고요. 네, 프랑스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말을 남겼지만 어쩌면 그 말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부딪히는 경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임마누엘 칸트는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 타인을 존중하는 거리, 즉 선을 지키는 일과도 닿아 있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그 선에 대해 그리고 그 선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려고 해요. 144회 그래는 숲 묵독 독서회로 문을 활짝 열어갑니다. 이번에 함께 나눠볼 작품은 지난주 출연한 소설가 조미애의 소설집 선을 지키는 일에 실린 단편들입니다. 저희 세 진행자가 한 편씩 소개하고 그 느낌을 나눠볼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조미애 작가님을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제재님, 작가 소개 부탁드려요. 네, 조미애 소설가는 서울 해방촌에서 태어나 10대 시절 거문도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2015년 평사리 문학대상, 2016년 경북일보 문학대전 대상 등을 수상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22년과 24년에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을 받았고 공동 소설집으로 카페인 랩소디, 쓰는 사람 등이 있습니다. 2024년 선을 지키는 일로 고양 행주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해방촌에서 태어나 성장기를 거제도에서 보는 작가는 늘 거제도의 초록빛을 품고 살았다고 하는데요. 끝없이 펼쳐진 초록 속의 그 막막함, 적막감 속에서 서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소설을 쓰게 된 것도 그 시절의 경험이 깊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선을 지키는 일에는 총 7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데요. 수록된 순서대로 소개를 해볼까요? 든든님이 첫 번째 수록 작품 더미에 대해서 준비하셨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선을 지키는 일의 첫 번째 단편 소설 제목은 더미입니다. 먼저 제목부터 여쭤볼게요. 더미가 어떤 뜻이에요? 더미라는 제목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를 동시에 품고 있어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에 쓰이는 사람 형태의 모형, 즉 시체 역할을 하는 가짜 인형을 뜻합니다. 소설 속 화자의 직업과 바로 연결되는 의미인데요. 이 더미가 가진 더 깊은 상징적 의미는 줄거리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이야기해드릴게요. 네, 그럼 줄거리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화자인 장영화는 어느 날 양치를 하다 거울을 보니 눈썹 끝에 점이 하나 생긴 걸 발견합니다. 며칠에 걸쳐서 점이 점점 커지던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죽은 쌍둥이 언니 영주가 서 있었습니다. 영화는 영주와 함께 외진 곳에 위치한 작업실에서 시체 더미를 제작하는 특수분장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영화나 드라마용 더미를 만드는 일인데요. 때로 이 더미를 진짜 시체로 오인한 신고가 들어오기도 하는 굉장히 기묘한 직업이었습니다. 자매는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복잡하고 팽팽했습니다. 영주는 오래전부터 이 일을 해왔고 영화를 이 세계로 끌어들인 인물이기도 했어요. 둘은 자주 감정적으로 충돌했고 영주는 점차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주는 수초가 가득한 강으로 뛰어내리고 말아요. 구조대원들이 출동했지만 시신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강에서 건져 올린 영주의 모습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경찰은 영화를 범인으로 의심했지만 유일한 가족이었던 영화에게 영주를 죽일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영주가 죽은 후 영화는 영주의 신체적 특징을 더미에 그대로 재현하는 작업에 몰두합니다. 영주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 그리고 집착이 뒤섞인 행위였어요. 이때 영주는 죽었지만 영화가 자신이 바로 영주인 것처럼 속이면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분장 감독이 나타나서 영화에게 너 영주 같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영화가 영주의 쌍둥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내비칩니다. 그는 영주의 죽음에 의심을 품고 있었고 영화를 시험하듯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영화는 감독에게 자신이 영주가 아님을 암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영주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주는 그에게 짓밟히고 사라졌지만 나는 절대 그렇게 당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쌍둥이 자매 사이의 복잡한 감정과 죽음,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특수 분장이라는 독특한 배경 위에 풀어낸 작품인데요. 굉장히 섬뜩하면서도 묘하게 여운이 남는 소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더미의 상징적 의미는 뭘까요? 더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 분장에 사용하는 시체 모형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줄거리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화자는 쌍둥이 언니 영주의 복사본 대역처럼 살았습니다. 영주가 죽은 뒤에는 영주인 척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죠. 즉, 이 화자 영화 스스로가 누군가를 대신하는 더미가 된 셈입니다. 또 영화가 영주가 죽은 뒤 그녀의 신체적 특징을 더미에 재현하는 장면처럼 영주 자체가 더미로 남겨지는 모습도 담겨 있어요. 결국 이 소설에서 더미라는 단어는 단순한 직업 도구를 넘어서 진짜와 가짜, 삶과 죽음, 나와 타인의 경계가 흐릿해지는 이 소설의 핵심 주제를 한 단어로 압축한 제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설 첫 장면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눈썹 끝에 점이 생겨져 있었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읽으셨어요? 처음에 이 점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을 하잖아요. 소설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올 때는 피부암에 관한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피부암이 발현되듯이 아주 작거나 희미했던 점이 색깔과 모양이 있는 덩어리가 점점 자라나면서 눈에 띄고 있다는 점에서 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전개되면서 그 의미가 달리 읽히기 시작했어요. 소설 속에서 사람들은 화자인 영화와 영주를 구분하지 못했는데 영주에게는 눈썹 끝에 점이 있었고 영화에게는 없었거든요. 그 점이 영화에게도 생겨난다는 것은 둘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또 점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 거울 속에 영주가 나타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영주가 영화의 몸과 정체성 안으로 서서히 들어오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영주가 강으로 뛰어내리던 날 영화는 잠깐이나마 영주가 없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는데 그 죄책감이 신체에 점이라는 형태로 새겨진 것으로 읽히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눈썹 끝의 점은 나는 어디서 끝나고 영주는 어디서 시작하는가? 라는 이 소설의 핵심 질문을 가장 작고 섬세한 방식으로 던지는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조미애 소설가가 이 더미 이야기를 하면서 선을 넘은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예술가에게서 선을 넘는 이야기는 어떤 목숨보다 어느 순간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예술성이라고 얘기했던 게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이 소설이 소설집의 맨 앞에 배치된 것도 의미심장하게 읽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네, 굉장히 의도적인 배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소설집 제목이 선을 지키는 일이잖아요. 이 선이라는 것이 단순한 경계선이 아니라 나와 타인 사이의 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선, 진짜와 가짜 사이의 선, 그리고 위계적인 권력 관계에서의 선까지 더미는 그 선들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어떤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극단적인 형태로 먼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독자는 첫 소설에서 이미 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의 비극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더미가 섬뜩하고 음습하면서도 마지막에 영화의 단호한 선언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 영화는 영화이자 영주인 화자이죠. 이것은 이 소설집 전체가 절망이 아니고 저항과 생존의 이야기임을 첫 페이지부터 암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는 합니다. 선이란 무엇인지 정의하기 전에 먼저 선이 무너지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독자 스스로 그 의미를 몸으로, 감각으로 느끼게 만드는 배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처음에 읽었을 때, 아니, 영주가 죽었는데 왜 영주가 나오지? 왜 쌍둥이인 거는 알고는 있었지만, 아니, 왜 영주가 죽었는데 왜 영주가 나오나? 했더니 헷갈려. 그 주민등록 등본상 서류에 영화를 사망 신고를 네. 하고, 영주는 살아있는 거로. 그러니까 실제 영화는 살아있지만, 서류상으로는 영화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는 영주로 살아가는 거죠. 실제 죽은 영주가 되어서. 그래서 이것도 되게 특이하다. 설정한 자체가. 그래서 영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되게 독특한 그 장치를 해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는데, 읽고 나서 그 든든님 느낌과 소감도 좀 궁금하네요. 어떻게 읽으셨는지. 네,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게 불편함을 많이 느꼈어요. 저도 읽으면서 너무 불친절한 소설이다, 조금 불편하다, 힘들다 이렇게 느꼈었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화자인 그 장영화라는 사람의 언어 때문에 그래요. 이 영화는 객관적으로 보면 좀 비정상적이고 어떤 선을 넘나드는 상황 속에 있잖아요. 자기 거짓말을 했고 진짜 자기가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 정상적인 감각으로 반응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소 멍한 듯하게 담담하게 서술을 해 나가는데 그 온도 차이가 있는 내내 기묘하게 불쾌함을 자아냈어요. 두 번째는 사회적 고립의 문제예요. 아무리 쌍둥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지문이 지워졌다 하더라도 인간은 저마다 고유한 어떤 생명 신호를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인데 영주와 그 영화 주변의 그 누구도 그 신호를 알아채거나 개입하지 못한 거예요. 두 사람이 얼마나 완전하게 사회적인 연결망으로부터 단절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 부분이 좀 많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자기 파괴적인 그런 묘사와 외부 폭력의 문제인데요. 화자가 자신의 털을 가짜인 더미 인형에 이식하는 행위 자체가 자기 신체와 성에 대한 어떤 집착이면서 동시에 자해적인, 자기 파괴적인 몸짓으로 읽혔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감독으로 대표되는 어떤 위계적 권력이 은밀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이 영주와 영화라는 두 사람의 삶을 침식해온 정황이 겹쳐지면서 과연 영화가 이 모든 것을 딛고 진정으로 자기의 선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과 어떤 불안이 끝까지 해소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비밀은 분장 감독은 알게 된 거잖아요. 끝에서 둘만의 대화가 있을 때 영주가 아니지만 영주로 살아가는 이 영화를 이 분장 감독은 눈치를 채고 그걸로 이제 약간의 협박성 발언을 하지만 영화가 당당하게 자기는 영주로 살아갈 거다. 그런데 그 언어조차도 직접적이지 않죠. 자기가 영주 아니라면 어쩔 거야? 라는 식으로. 너도 잘못했잖아. 뭐 이런 거를 굉장히 또 돌려서 수동 공격을 하듯이. 그러니까 언어는 너는 영주지 라고 심지어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끝까지 명쾌하게 해석되지 않고 이들은 이 선의 부분들을 덮고 지나가게 되지 않을까? 서로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결말을 내렸을까 사실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이 작품의 표제작이자 2024년 고양 행주문학상을 수상한 선을 지키는 일을 제재님이 준비하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려요. 네, 사실 이 책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제목은 선을 지키는 일인데 각각의 단편에서도 그 선에 대한 주제로 해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여기 작가가 준비한 이 선을 지키는 일에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난번에 조미애 작가님 오셨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를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하다가 보니까 책 뒷부분에 그 해설이 나와 있어요. 욕망의 지배구조라는 그 제목으로 박덕규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인 분이 그 이 소설 단편집에 대한 해설을 해왔는데 거기에 있는 거를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저는 넘어갈게요. 228쪽에
선을 지키는 일은 좀 특별한 스토리다. 이러한 욕망의 지배 구조에 대해 증명해주는 소설로 읽힌다. 라면서 여기에서 선을 지키는 일에 나오는 주인공 나는 집에 놀러온 옆 동년배의 이웃집 여성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그 이전 그 집에 살다가 이사간 유라 씨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보통 선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되게 다르구나라는 걸 저는 이 선을 지키는 일을 읽으면서 좀 느꼈어요. 보통 경계라는 거를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는 괜찮아. 10%, 20%, 뭐 30%, 40%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어떤 사람은 10%에 벌써 당황해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70, 80%까지는 뭐 괜찮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주관적인 거가 아닌가. 이 작가가 느끼는 선에 대한 부분은 여기 그 책에 보면은 아비투스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아비투스라는 용어 전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여기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책이 있어요. 아비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게 개인의 취향인 것 같지만 학습된 네. 것이고 경험한 것이라는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떤 자신의 태도가 되고 그 태도가 자기 자신의 자아의 기본 설계도처럼 이렇게 작용을 해서 어떤 좋은 가치를 아비투스로 갖게 된 사람들은 굉장히 그에 따른 좋은 삶을 살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책 내용은. 네. 그 229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나에 대한 유라 씨의 행동은 물론 개인적인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사회 계급에서 비롯된 습관이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피에르 부르디웨는 한 개인의 사고방식, 좀 전에 이제 든든님이나 그 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고방식이나 행동 양식, 취향, 인식 방식 등을 형성하는 사회적으로 내면화된 성향 체계를 아비투스라는 말로 설명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식하는 고등학교 나온 사람, 대학교 나온 사람,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지배계층에 있는 교수들이라든가 그 예술가라든가 이런 층들이 있잖아요. 그 층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그런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클래식 음악, 와인, 현대미술을 좋아한다고 할 때 이는 단순한 개인적 취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회 계급에서 자랐는지를 반영하는 아비투스의 결과라는 것이다. 선을 지키는 일에서 유라 씨의 선 넘기는 유라 씨의 아비투스의 반영인 바 그것이 나라는 상대를 만나면서 경쟁적인 욕망으로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계급, 이거를 좀 이렇게 뛰어넘고 싶은데 그 룰모델이 옆에 있다고 하면 그 룰모델을 따라하게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뭐,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아니면 취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따라하면 나도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는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어떤? 저는 일상에서? 최근에 네. 그런 거를 갖고 있는데, 딱히 그 아비투스를 생각하면서 그거를 모델화 하진 않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통해서 어떤 강연이나 상담이나 이런 계통으로 나아가려고 하다 보니 롤모델이 생겼어요? 롤모델의 의상을 조금 따라해보고 싶다. 네, 배우가 의상을 입듯이 네. 그 의상을 입고 제가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격식 있는 캐주얼하지만 약간 그걸 포멀하다고 하나요? 하여튼 격식 있는 자켓을 구입을 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저 그런 옷 안 입거든요. 네, 사셨나요? 굉장히 밝은 색의 원색 계통의 그 자켓을 두 벌을 구입을 했어요. 오, 오늘 안 입고 네, 싶은데. 집에 있죠.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잘 어울리는 진짜 저의 아비투스는 아니기 때문에 옷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매일 입고 다니세요? 네,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달님은 워낙 본인 그게 뚜렷하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뭐 일부러 따라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네, 저는 따라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이를테면 글을 쓰는데 좋아하는 작가는 있는데
그 작가를 정말 뛰어넘을 수 없다 했을 때는 저는 저만의 길을 개척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누구를 흉내낼 수는 있는데 이 선을 지키는 일 속에 있는 이 유라의 경우에는 뭐가 떠올랐냐면 치즈 인 더 트랩이라는 웹툰이 있어요. 드라마로 네.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그 주인공을 따라하는 손민수라는 여자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손민수라는 말 자체가 누군가를 모방하고 따라하고 얼핏 보면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만들 정도로 의상을 똑같이 맞춰서 입으면 아, 나 손민수 했어 라고 용어를 쓸 정도로 그래요? 예, 유명한 밈이 된 그런 캐릭터거든요. 오히려 그 약간 병리적인 그 캐릭터가 생각났지 아비투스를 갖추는 거에서 자기를 단련하고 어떤 다짐을 하고 태도를 갖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느낌이 들었어요.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그런 게 부러워서 그냥 그대로 한번 흉내내는 그리고 그런 거로 오히려 보였거든요. 그 상대방의 것들을 내가 가져가고 싶다. 이런 욕구. 그런 거 있었어요. 탐심이 더 왜냐면 느껴졌어요. 누구 생신 때 시어머니였나 시어머니였나? 그죠? 있었죠. 생신 때 막 케이크 케이크.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이 집 가족이 네. 그냥 조금 그 칭찬을 갈구하는 것 너무 같은. 인정 욕구가 강하고 이건 정말 선을 확실히 넘은 거다. 그거에서는 좀 느낀 것 같아요. 뭐 의상을 따라 입는다거나 뭐 스카프를 똑같은 걸 입었다거나 무슨 뭐 와인을 같이 똑같은 걸 사왔다거나 뭐 이런 거에서는 그냥 흉내낸다 이 정도였지 뭐 선을 확 넘었다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그 가족 모임에 그렇게 불쑥 들어온 거 자체는 조금 이건 진짜 선을 넘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맞아요. 네. 저는 누구를 막 따라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막 나만의 어떤 스타일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계속 얘기하는 거가 아비투스 얘기인데, 이 소설에 내재한 아비투스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줄곧 나와 이야기를 나누던 이웃집 여자 역시 그런 존재라는 거를 보여주면서 화자가 당황한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침 그 전에 여자하고의 관계를 지금 이웃집 여자한테 흉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뒷담화를 한 거잖아요. 맞아요. 뒷담화를 했는데 그 상대 역시 그런 류의 같은 류였다는 거를 알아채고 되게 상실감 같은 걸 느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주변에서? 제가 먼저 얘기하자면 저는 비슷한 경험이 좀 있었어요.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같이 알바를 했는데 알바하는 곳에서 제가 되게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이 하던 친구가 제가 되게 부러웠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막 저를 공통적으로 아는 다른 이웃들 있잖아요. 저 얘기를 막 다 하고 다닌 거예요. 제 뒷담화를 막 다 하고 다니고 같은 업종에 있다 보니까 경쟁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저보다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불편하게 만든 게 있었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더 잘 되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했지만 결국에는 둘 다 안 좋아지는 결과, 둘 다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준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걸 알게 되고 되게 기분이 안 좋았었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이 사람하고는 인연을 끊어야겠다라고 딱 마음을 정하고 났는데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찾아왔어요. 김치를 담아가지고 김치통을 들고 제가 마음이 더 이상 이 사람은 선을 너무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끊었는데 이 친구의 문제가 그 자녀까지도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자기 집인 것처럼 막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계가 전혀 없는 거죠. 그게 아비투스의 그 기본적인 구조가 그런 식으로 대물림되는 그러니까 이게 엄마의 행동이 아이한테 그대로 가는구나 그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부모의 어떤 습관이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것은 조금 당연한 일이긴 하죠. 하지만 그 안에 속박돼 있을 것인가 거기에서 벗어날 것인가는 또 사회에서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분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점에서는 끊임없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지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지향성 자체가 그 사람을 어떤 면에서는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하고 아비투스가 고정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책은 아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변화시키고 자기를 좀 더 나은 방향의 아비투스를 가짐으로써 좀 더 나은 방향의 삶을 살 수 있는 점에서 이 책의
나오는 그 주인공의 이웃들이 저는 보였던 행동은 조금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음. 이야기일 수밖에 음.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는 또 요즘은 좀 덜하긴 한데, 예전에는 누가 뭐 샀다 그러면 막 똑같이 사가지고. 사촌이 네. 땅을 사면 아, 진짜. 예전에 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 게,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모두 헤어스타일 똑같고, 화장도 똑같이 하고 있어서 되게 놀랬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또 그 반대래요. 똑같은 걸 하고 있으면 기분 나빠한대요. 그러니까 또 시대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아직도 저는 제 눈으로는 유행, 우리나라에는 파스텔 톤이나 모노톤의 옷만 아주 흔하게 구할 수 있고, 쨍한 색들은 별로 제 눈에 없어요. 딱 들어오는 이제 쨍한 쨍한 색깔의 옷은 되게 찾을 수가 없거든요. 중국에 그리고 가야지. 자동차라도 무슨 중국으로 가세요. 연보라색이라든가 찐 초록색이라든가 이런 자동차를 길에서 본 적이 없잖아요. 나 그런 차 보면 눈이 확 뭐. 그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불편해, 좋아하지는 불편해. 않는 것 같아요. 튀는 걸 불편해. 네, 튀는 걸 불편해하는 것도 일종의 아비투스라고 볼 수 음.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맞춰서 어우러질 수 있는 원색을 찾아서 입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옷을 사면서도 그런 깨달음을. 근데 또 네. 먹는 건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요즘에 유행했던 두점크나 뭐 어우, 진짜 봄동 비빔밥이나 이거 누가 먹어봤으면 나도 먹어봐야 되고 그 맛집 가봤으면 나도 가봐야 일단 되고 해보고 여기서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 사이의 거리감은 이렇게 친밀하게 잘 지낼 필요는 있지만 지나쳐서 사생활을 침범할 정도면 곤란하다. 하지만 오늘 나는 그 거리감을 또 한 번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크리스마스 캐럴이 귓속을 파고든다. 결혼 후 두 번째 맞는 크리스마스도 망쳐버린 것 같다.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는 잘 지내고 싶었는데 또 한 번 실망을 한 거잖아요. 새로 이사 온 그 분한테도. 그러면서 이번 크리스마스도 망쳤네 하고 약간의 결말을 이렇게 내리는 거가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로 이어질지 좀 궁금한 그렇게 끝나는 단편 소설이었고요. 저는 그래도 이 책에서 가장 아줌마들 이야기라서 그런지 조금 공감이 됐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작품은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책도. 제가 선언시키는 일 아니었으면 이걸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제목이 재미있죠. 깨달음이 담겨있는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는 아들 한결의 졸업식 날을 배경으로 한나절 동안 펼쳐지는 엄마 정연의 이야기입니다. 유명 자율형 사립고 졸업식에서 한결은 갑자기 공중제비, 덤블링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행동을 보이고 그 모습은 퍼레이드를 하듯이 다른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시선은 사뭇 다르죠. 그 행동을 문제 삼고 한결이 아이들을 선동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은 연신 전화를 걸어서 한결을 재수학원에 보내야 한다며 아내 정연에게 다시 의대 진학이라는 목표를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그 순간 정연은 말하죠.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졌던 성공과 경쟁 기준에 대한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네, 이야기는 한 가족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향이 과연 맞는 것인지 되묻게 하는 소설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입시생이 있다 보니까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작품집 말미에 소설가이자 문학평론가 박덕규 님이 해설을 쓰셨는데요. 우리가 소개한 선을 지키는 일,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더미는 무엇보다 인간이 자본주의적 구조 내에서 생존하면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주제에 가닿는다는 공통점이 보인다고 소개를 했어요. 이 소설들은 대체로 삶의 목표에 관한 진정성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인간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와 같은 그 형이상학적 지표에 그치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등장인물이 처한 세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사는 문제와 깊이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이 작품 역시 한 아이 한결이의 졸업식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성공의 기준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졸업식 때 공중제비를 도는 거는 뭐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한결은 유명 자유령 사립고에 다닙니다. 규율과 규칙이 앞서는 곳이죠. 또 졸업식이라는 공간은 원래는 질서 있고 정해진 형식과 규범이 지배하는 자리입니다. 특히 자유령 사립고 같은 곳이라면 더욱 성공과 규율이 강조되는 공간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결이가 갑자기 덤블링을 해요.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그 질서에 대한 작은 균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행동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아이들로 계속 이어진다는 점이에요. 이건 억눌렸던 감정이나 욕망이 한 사람을 통해 드러나고 집단으로 확산되는 순간이에요. 아이들의 일탈이라기보다 억눌린 자유가 잠깐 드러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라고 보는 시선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스스로 몸을 움직이면서 자기 방식으로 졸업을 맞이하는 하나의 표현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한결이는 대학을 못 들어간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한결은 어린 시절 때부터 별 보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수시 5장 모두 의대를 지원하고 딱 한 군데 수시원서 1장을 유명 사립대 천문우주학과에 지원했는데 이 의대는 다 떨어지고 이 천문우주학과만 붙은 상황인데요. 의사인 아빠는 무조건 의대 아니면 적어도 서울대 경영학과 여기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재수학원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도 자신처럼 의사의 길을 걷길 강하게 요구하고 있죠. 이 집에서 진로는 선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방향처럼 딱 주어져 있습니다. 경영학과 문과고 의대는 이과인데 이거를 2개 다 지원한다는 게 요즘에는 이럴 수도 있나? 가능하죠. 네, 가능하죠. 네. 이과를 가도 문과를 지원하거나 이과를 지원하거나 이렇게 따로 지원을 하지 않나 봐요. 문과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할 수 있어요, 이과에서는. 네. 문과에서도 이과를 지원할 수 있고요. 그거는 조금 제한적. 근데 수 이과는 있어요. 네, 문과를 이과는 예,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그 우리 큰아들도 약간 문과와 이과의 중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얘는 이과를 지원해도 되고 문과를 지원해도 되는. 근데 문과 쪽이 오히려 더 유리한데 네. 이 가고 싶은 데가 이과이기 때문에 이과를 지원. 그렇구나. 제가 몰랐군요. 요즘에 졸업식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졸업식도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결이가 이 졸업식 때만 좀 어떤 이 튀는 행동이라고 하나요? 공중제비하는 이거를 주도를 한 거예요? 네, 그건 아니고 사실 한결은 유리 등 친구들과 함께 학교 창문에 새들이 부딪히지 않도록 글귀를 붙이는 활동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떨어져 죽는 새들을 죽이려는 작은 실천을 이어갔습니다. 네, 창문에 글귀를 붙이고 새를 살리려는 행동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 이 행동은 한결이가 가진 어떤 가치가 성공이나 경쟁이 아니라 생명과 공존, 그리고 작은 실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한결은 이미 부모와는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유튜버 중에서 새덕후님이 새를 탐조하고 새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유리로 된 방음벽에 새들이 부딪히는 그 문제로 엄청 인해서 많아.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을 한참 하고 그랬었어요. 이 행동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긴 한데 그러니까 한들이의 엄마 정연은 한 달에 한 번 한들이가 귀가하는, 여기가 이제 기숙사가 있는 기숙사형 학교예요. 학교라서. 네네. 그래서 귀가하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에 담임 선생님의 염려를 듣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 같지 않게 감성이 풍부한 아이라는 건 알지만 그럴 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가 점점 떨어져서 걱정된다고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정연은 한들이에게 왜 그랬냐고 묻습니다. 한결은 대답하죠. 새들이 자꾸 창에 와서 부딪히는데 그럼 가만히 보고만 있어? 엄마 정연은 새들이 죽는 거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그런 것엔 신경 쓰지 말라고 대꾸합니다. 한결이는 대뜸 의사가 되라며? 라고 하죠. 새가 죽는 게 그것과 무슨 상관이냐고 정연이는 또 되묻습니다. 생명이 죽어나가는 걸 모른 척하는 사람이 의사가 된다면 다른 사람의 목숨은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고 한들이가 말하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니면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의사가 되라고 한 것이냐며 한결은 따져 묻습니다. 정연은 말문이 막히죠. 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고3이 내일 모레 수능도 있는데 너무 세상 좀 모르는 것 같아서 수험생 엄마인 제 마음도 안타깝네요. 그러세요? 저는 이것도 어떤 점수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활동을 어떻게 네. 기록해서 자기의 포트폴리오로.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학생인데요. 네. 정신이 똑바로 박힌 아이입니다. 그나저나 제목이 심상치 않잖아요.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라는 의미는 뭔가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았나 하는 거를 약간 암시해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은 다시 한번 아내 정연에게 전화를 걸어 한결을 재수학원에 보내야 한다며 의대 진학을 강하게 밀어붙여요. 그 책임은 엄마 정연에게까지 전가되죠. 그 순간 정연은 말합니다.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 말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라 지금까지 가족을 지배해온 가치, 성공, 경쟁, 의대 진학에 대한 깊은 질문처럼 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정연이 차 뒷좌석을 돌아봤을 때요. 거기에 타고 있던 한결이 타고 있지 않아요. 갑자기요? 갑자기 뿅? 어디 간 거예요? 네, 저는 오히려 이 장면이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여졌어요. 부모의 기대 속에서 이미 아이의 존재가 지워졌다는 의미로 읽거나 또는 아이가 이 세계를 떠났음을 암시하는 장면으로 읽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아이의 삶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을 남긴다고 봅니다. 그렇죠. 부모가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이도 아이의 인생,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지켜봐 주는 거, 고등학교 정도 됐으면 생각이 있는 나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달님이 가장 감동받은 구절, 잊지 못할 대목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네, 졸업식에서 소란이 일자 전교 1등을 하던 수빈이 엄마가 나서서 한결이가 선동을 하고 다닌다고 쏘아붙입니다. 여기에 주체적인 삶을 살라고 부추긴 아이가 유리라면서 유리 엄마에게 강력히 항의를 하죠. 근데 정연은 이 수빈 엄마도 불편하지만 더 불편한 게 유리 엄마였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달님이 가장 감동받은 구절, 잊지 못할 대목을 낭독으로 들어볼게요. 그러면 재수는 왜 시키는 건데요? 천문우주학과에 붙었는데 거기로 보내면 되잖아요. 수빈 엄마였다. 정연은 멈칫했다. 의대에 보내기 위해, 그것도 가능하면 서울대 의대에 보내기 위해 한들이의 재수를 결정했다. 사실 아들이 의사가 되어도 좋겠지만 천문과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유리를 인지하지 못해 죽는 새가 한 해 800만 마리나 된다고 해요. 우리가 아이들 눈을 가리고 있으면 유리창이 가로막고 있는 줄도 모른 채 무모한 죽음에 이르는 새들처럼 될지도 몰라요. 아이들 스스로의 의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 부모들이 할 일이지 않을까요? 신사임당 나셨어. 뭐 자기만 애들 위하는 줄 아는 거야 뭐야? 누군가 빈정거렸다. 하지만 유리 엄마는 주눅들지 않았다.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꼭 의사가 되는 길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유리 엄마 말이 맞았다. 모든 사람들이 의사만을 고집한다면 사회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가 자신의 꿈을 펼쳐야 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옳은 말이 듣기 좋은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일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랐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일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랐다. 이 대목이 찔리네요. 네, 한들이 엄마 정연이 유리 엄마를 수빈 엄마보다 더 불편해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에 속하니까 옳은 일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랐다는 마음은 아이들에게 특히 더 바라는 마음인 것 같아요. 달님은 이 7개 단편 소설 중에서 왜 이 소설을 고르셨나요? 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제일 마음이 오래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이 문장과 방금 소개한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옳은 말이 듣기 좋은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일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랐다 같은 문장들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처음으로 던지는 질문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를 키우고 또 저는 이제 학원을 하니까 학생들을 만나고 또 글을 쓰며 살아가는 입장에서 저 역시 늘 어떤 기준 속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 작품은 한 아이의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단편 소설은 해석이 더해져야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소설은 결국 묻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키우는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밀어놓고 있는 것인가? 이렇듯 조미애 소설가의 선을 지키는 일은 개인 감정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뒤에 있는 사회 구조를 드러냅니다. 관계의 선, 욕망의 구조, 그리고 그 안에서 흔들리는 인간들. 이 소설집을 말합니다. 우리는 선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믿지만 사실은 이미 어떤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른다고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와 우리가 지키고 있다고 믿는 기준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제재님, 든든님은 선을 지키는 일이 뭐라고 보세요? 결국은 선을 지키는 것이 나도 지키고 상대방도 지키고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원하는 것이라는 말씀 아까 하셨는데, 우리 사회는 어떤 개인들에게 원하는 것이 틀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틀이 정말 사회가 개인에게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회라고 착각하는 부모나 이전 세대 어른이라고 하는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다음 세대들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잖아요. 그 불안 속에서 안전한 선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것 같은 착각? 환상? 이런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지만 적절하게 그 안에서 다른 것도 이렇게 볼 수 있고, 만약에 그 밖에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연한 사고는 맞아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늘 누군가의 기대와 사회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나만의 기준을 한 번쯤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힘내세요. 네, 정답을 찾기보다 질문을 품고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도 좋은 여운이 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